자,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인구 감소로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 아니다. 이게 서울 쏠림 현상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거 가지고들 많이 싸우고 막 댓글에서도 그거 가지고 서로 막 대댓글로 어떤 분들은 한 댓글에 막 댓글이 80개 달렸길래 뭔가 하고 눌러봤더니 둘이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 상대방 설득해서 뭐 할 건데. 어쨌든 근데 그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 그리고 보고서인데 제3차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주거 종합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주거 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 그 정책을 10년 단위로 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있어서 이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주택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좀 알아보기 좀 좋겠죠. 자, 2022년부터 32년까지입니다. 사실 22년도부터 32년까지면 이미 2년 지났네. 2년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총 10년간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3차니까 1차, 2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도 있었겠네요. 지난 10년의 평가가 보고서에 이제 나오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요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공급을 했고 뭐 사회주택 등 뭐 후분양이든 이런 것들 공급 다변화를 많이 했었는데 한계가 있었다. 뭐냐면은 이제 공급 방식을 시도는 했지만 규제도 있고 뭐 절차들도 많고 해가지고 주택 공급에 시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공급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부족하네요 하면서 막 3기 신도시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오긴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차가 조금 틀어졌던 거 이게 아직 해소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시장 리스크 대응해가지고 월세도 많이 늘어나고 뭐 주택 금융도 개선하고 뭐 주택 산업 다양한 육성도 뭐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보증 확대도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변동성도 심화되고 뭐 전세 사기도 터지고 뭐 부실화도 생기고 하면서 주택 시장이 좀 불안해졌다. 그게 지난 10년의 어떤 평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력은 했지만 목표 달성 실패.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시 재생 위주로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주택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신축을 지으려고 하는 거를 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신축을 지으면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짓지 말고 있는 거를 좀 재생을 해서 쓰자. 그러니까 뭐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어때?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감성의 영역으로 갔었죠. 사실 정책이 공급과 수요로 가야 되는데 좀 감성으로 가다 보니까 연식이 계속 이제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그래 오래된 집에서 살면 좋지 뭐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새 거 엄청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차도 오래 안 타요. 차 조금 타다가 신형 나오면 바로 갈아타는 민족이고 핸드폰 한 2년 지나면 또 바꿔야 돼. 왜?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안 돼. 우린 그거 못 참아 해서 신축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는 되는데 신축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흔들흔들해졌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10년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수요를 예측을 해봐야 된다. 자, 수요를 보면요, 사실 지금 이제 인구 감소는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고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구 구조가 지난 한 30년과 향후 30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많이 태어나던 나라였던 게 한 20년 전, 뭐 한 30년 전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요즘에는 유모차를 볼 수가 없어. 유모차에 애가 있나 하고 봤더니 개가 있어.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2년도만 하더라도 고령화 65세 이상의 인구가 11%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20%에 다다랐고요. 앞으로 10년 뒤면 27%다.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한 4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3명이 이제 0살부터 6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거의 없어지는 거고 애들의 자리를 이제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든지 다 이제 노인들밖에 없는 나라의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 낳고 그러느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지금 1인 가구들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젊은 1인 가구도 있지만 노인 1인 가구들도 많아져요. 황혼이혼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별하면서 이제 독거 노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면서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 거기
거기다가 이제 양극화는 심화되고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막 나오거든요.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트렌드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럼 노인들 중에 뭐 어쩔 수 없이 노인분들 이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이제 군단위 뭐 읍단위 면 이런 데들은 아예 그냥 지방의 행정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제 안 살게 되니까 뭐 빈집들만 남고 이제 폐허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가 막 급격하게 무너지고 그러면 또 막 광역시 뭐 서울로 막 쏠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은 이제 진짜 소멸의 단계로 가는 거죠. 정말 소멸로 가는 것이고 여기가 그냥 뭐 휑한 그냥 동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쏠려가는 동네들은 심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뭐랄까 뭐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구주 연령별 주택 보유 의식을 보면은 또 이게 또 그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2년입니다. 2012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집값이 막 되게 바닥을 막 길 때입니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반짝했다가 쭉 빠지면서 집 사봐야 의미가 없다. 이때 서울 전세 뭐 한 2억 할 때입니다. 2억도 안 할 때인데 이때도 집값 비싸다고 그러고 더 빠져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집 사면 안 된다. 부동산 끝났다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젊은 청년 세대 있죠. 39세들 보면 39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이 집을 사겠다는 의지요. 이 주택 보유 의식이 가장 낮습니다. 70% 정도 후반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 뭐하러 집 사냐? 앞으로 이제 끝났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14년도가 가장 바닥입니다.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갔다가 요 분들이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되면은 요 40에서 49세 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재밌는 거죠. 어찌 보면 요때 요 노란색이 지금의 회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때는 집을 안 살려고 했던 요 세대가 지금은 90% 수준으로 집은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년 세대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 이제 뭐 앞으로 미래가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뭔 집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살다 보니까 돈이 또 모여. 돈이 모이고 또 어떻게 뭐 사업을 해서 뭐 돈이 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리도 잡고 하니까 뭐 집 사야 되네 하면서 집 안 사면 큰일 난다로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이 또 집을 뭐 왜 사야 되냐 뭐 이제는 앞으로 나라 끝났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지만 이게 또 10년 지나가지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유형은 어떤 걸 좋아할까? 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아파트 만족도가 높죠. 이거는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들은 다시는 단독이나 뭐 다세대 빌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뭐 주차부터 안전 그리고 뭐 학군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졌을 때 아파트 살아보니까 좋아요. 거기다가 아파트도 그냥 구축이 아니라 이제 신축급,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가 있거나 뭐 최소한 이제 헬스장이 아니라 뭐 아예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정말 신축을 살아보면은 와 이제는 구축도 못 가겠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건설 회사들이 정말 한국인 특성에 딱 맞춰가지고 잘 만들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도심지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도심지에다가 아파트를 공급을 할 거고 이제 1인 가구와 노인 가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부 구조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겠다라는 게 이 정책의 어떤 뭐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급을 했을까를 보면은 주택 공급 비중이 2013년도만 해도 아파트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뭐 빌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했었던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보다는 그리고 다른 것도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8%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거의 빌라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죠. 무조건 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이제 대단지 가서 살겠다. 이제는 나홀로 아파트, 소형 단지들도 싫다. 이런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향후 10년간. 자, 자가 보유율 보면은 2014년도에 58%였는데 22년도에 61%입니다.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집을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뭐 안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들 다 이제 선진국들, 개발도상국들 다 따져보면은 이 자가 보유율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고 해서 막 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뭐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한 채를 가지고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팔고 무주택으로 가기가 또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집을 팔고 이제 청년이 돼서 집을 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순환은 하는 거지만 항상 한 열에 4명 정도는 이제 집을 사지 않는 분들, 아니면 뭐 집을 못 사는 상황이거나 이런 분들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고, 열에 6은 항상 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 주택들도 보면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거의 80만 채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도 공급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자, 노후 멸실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제 집이 남아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이라는 거는 그냥 뭐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실물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 망가져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이제는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사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제 집은 남아있죠. 근데 이 집을 계속 닦고 쓸고 뭘 해야 됩니다. 집에 사람이 안 살면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집이 완전히 망가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집을 비워두면은 먼지가 쌓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뭐 정말 망가지는 건 뭐 순식간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집들, 이런 빈집으로 막 공실로 남아있는 집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뭐 너무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부셔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다른 걸로 뭐 상가로 바꾼다든지 뭐 주차장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진 건축물은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계속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집 개수 자체는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도 줄지만 집도 줄어든다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빈집이 2010년도만 해도 80만 호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124만 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남아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 124만 호나 있는데 왜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요걸 들어가서 살면서 굳이 내가 비싼 전세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만큼 이 집은 살 수 없는 집들, 아, 여기는 살면 안 되겠구나, 도저히 여긴 못 살겠다라는 그런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택 내부 시설도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쓰는 면적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1인 가구인데 경제력이 좋다고 하면은 뭐 굳이 좁은 집에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집들을 계속 선호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인구 감소와 함께 멸실도 되고 공실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자,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구 수와 고령자는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인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줄어듭니다. 조금씩 줄어들죠. 이제 1000만, 10만,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 줄어들어요. 앞으로 50만 명 정도라는 거니까 이제 전체 인구의 0.1% 정도가 이제 10년 안에 이제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구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지금 2150만 가구가 2300만 가구로 거의 10% 가까이 늡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0.1% 정도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어쨌든 10% 가까이 늘어요. 이게 향후 10년의 통계를 예측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지금 집이 부족한 상황에 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공실이 늘어나고 그리고 멸실도 늘어나고 막 하는데 가구 수는 어쨌든 빠르게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요 앞으로의 10년이 요렇다는 거,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시대의 좀 변화겠죠. 그래서 인구와 이제 가구 수의 변화를 보면은 인구는 이제 50만 명이 줄어드니까 이제 1%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가구 수의 증가를 보면은 이제 10% 정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집 개수로만 봤을 때는 지금 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향후 10년 정도는 인구의 감소보다 가구 수의 증가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것이고, 왜요? 지금 빈집도 많고 이런데라고 생각하시기에는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살겠어라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실로 계속 갑니다. 서울도 공실이 좀 있어요. 서울도 빈집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집에 신축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당장은 집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고령 인구는 이제 확연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만 하더라도 600만 명이었는데 이제 9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집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 집은 또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죠. 자, 권역별 신규 주택 수요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요 추정이기 때문에 물론 뭐 변수는 있지만 앞으로 신규 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이제 집이 남아돌기 때문에 뭐하러 집을 짓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한국인들은 신축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구축을 비워둘지언정 신축을 달라.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신축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만 봐도 27만 6천 호를 올해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로 계산을 한 건데 실제로 올해에는 한 15만 호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부터 지금 빠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빠그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으로 25년, 26년 다 아마 이 수요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선호하는 주택들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 부족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축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 보고서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책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동안 발표했던 거를 뭐 다시 한번 얘기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재건축에 지금 진입 장벽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0단계는 뚫었어. 근데 1단계부터 뭐 7단계가 있다. 여기서부터 막 지금 막 막히거든요. 공사비부터 해가지고 막 막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사실상 지금 뭐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좀 낮춰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정도의 내용이 있고요. 이제 장기 추진 과제니까.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도 노후계획도시 이제 특별법이 또 나오고 하면서 지금 막 이제 선도지구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번씩 잘 챙겨보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정비 활성화해가지고 이제 뭐 모아주택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가로정비 구역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지의 아파트를 공급하면 좋지만 뭐 그런 건 당연히 비쌀 것이고 공급 속도도 느리죠.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개발들도 한다. 아파트를 다들 좋아하니까 아파트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1000세대, 700세대 이런 걸 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재정비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지금 공사비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실행이 안 되는 거. 자, 역세권도 정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도심지에다가 어쨌든 신축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겠습니다가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정책인데 그러려고 봤더니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철도 부지가 좀 남아 있구나. 차량 정비 기지 같은 것들이 지금 좀 외곽으로 빼면서 거기를 좀 개발하면 공급도 좀 될 것 같고 예전에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렇게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 있으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씌워가지고 여기 철도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정책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요게 뭐 나름 뭐 획기적입니다. 뭐 이러면서 나왔었던 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공원도 깔고 하면은 지하철은 아니지. 지상철인데 그 위에 있는 건데 뭐가 달라?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동이 되게 심하대요. 진동이 상당히 심하고 위에 있으면 그 휘청휘청하고 좀 이제 외국에 미국이었나 어딘가에서 이제 지었는데 거주성이 되게 안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도심지에 공급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막 생각해 보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주택 공급 확대에 등록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정책상 등록임대주택을 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민간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을 과연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쉽지 않다. 이 국민들이 다주택 다시 안 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은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공급을 하려면은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을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신축이 좀 적어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축을 너무 좋아하니까 신축 가격만 또 계속 올라가고 이게 막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다주택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래 너네가 뭐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공이 할 걸 민간이 해줘라. 그러면 너네한테 뭐 일정 부분 이익이 갈 수 있게 한번 해볼게 라는 그 뭔가 상생의 구도로 갔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네는 나쁜 놈 해가지고 이제 막 공격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 다시는 안 합니다 이러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은 상태인 거죠. 자, 우수한 정주 여건의 신도시 및 신규 택지도 조성하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2기 신도시도 지금 마무리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기 신도시도 좀 마무리 해볼게요 라는 것도 이제 정책의 내용이 있고요. 전월세 지원책도 계속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요번에 이제 전세 사기도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전세 제도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개인 간의 사채로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 전세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이제 정부의 보증하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유동성을 막 또 공급하게 되는 게 지금의 전세 시장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 대출 보증인 거죠. 보증을 서주겠다. 정부가 보증 쓸 테니까 신용 보지 말고 대출해 주세요라는 게 지금의 전세 대출 시스템인데 이거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줄여나가겠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세 보증이라든지 대출을 일부 조금씩 완화시켜가지고 조금 그 전세 쪽에서는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아니면 월세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도 계속 공급하겠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역대 최저 수준의 지금 뭐 달성률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해야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겠다. 라고 또 발표도 했고 지방이 지금 힘든 부분 많은데 지방을 살리겠다 해가지고 지방 도심 노후 주거지를 정비 활성화하게 그러니까 지방도 신축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방에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신축을 계속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외곽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지금 당장은 저게 되겠어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그 지방 광역시들 같은 곳들 중에 뭐 정말 최중심지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또 아마 재개발, 재건축 붐이 다시 한번 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후 변화해가지고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도 정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공사비 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아파트에다가 지금 뭐 탄소 중립 해가지고 공사비가 뭐 한 최소 10에서 20% 뛸 만한 거를 하려다가 공사비 너무 올라간다 해서 지금 약간 지금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친환경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공사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사비 상승인 거죠. 공사비를 싸게 하려니까 환경을 좀 파괴한 거니까 반대로 친환경을 따지겠다는 거는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급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서로 좀 논리가 충돌하는 건데 어쨌든 하겠다는 거. 자, 새로운 주거 수요에 적기 대응 가능한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쉬운 구조를 선택을 하면은 뭐 용적률을 조금 더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장내 정비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다시 재건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처럼 내력벽 있는 딱 구조를 못 바꾸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둥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좀 내부의 벽을 좀 허물고 좀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래서 나중에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적률을 더 많이 풀어주는 거는 어쨌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요번에 잘 지어가지고 최대한 잘 쓰자라는 쪽으로 향후 10년간 정책이 간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앞으로 공급을 뭐 서울 수도권도 많이 할 거고 공공주택도 많이 할 거고 뭐 개발도 할 거고 하면은 다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럼 돈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게 이제 나오겠지라고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이 보고서가 꽤 길어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럼 돈을 어떻게 할까 해서 딱 5번 나왔는데 3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랑 주거급여 같은 것들을 이제 주려면은 약 200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10년간 200조니까 어쨌든 연 20조 아닙니까? 연 20조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뭐 세금으로 하거나 뭐 도시기금 같은 걸 한다는 건데 이쪽도 지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지금 주택 도시기금도 지금 빵꾸나고 있거든. 근데 그럼 이제 세금으로 메꾼다는 건가?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가지고 충당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 비중을 봤을 때 수요가 좀 높아요. 가구 수는 막 늘어나는데 지금 공급이 지금 이게 여기서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따지는 게 향후 어떤 10년의 그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차피 안 사면 되는 거지. 뭐하러 사. 앞으로 10년 이후 되면 막 인구도 많이 빠지고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10년인 거죠. 앞으로 10년만 보면은 정확하게 8년이지만 보면은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공급이 의문인 상황이 온다는 거는 감안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공급도 이제 재정으로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의문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럼 갑자기 공급을 어떻게 하지? 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이 공급 대책들도 대부분 도심지를 다시 한번 재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멸시를 하고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당장도 공급이 좀 부족한데 멸시를 한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멸시를 하니까 공급이 더 축소되는 그런 구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배를 해가지고 하면 가능하기는 할 텐데 쉽지 않은 얘기죠. 솔직히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 멸실 때문에 또 한 번 이 수요와 공급이 뒤틀리는 지역들도 나타날 것이다. 자, 거기다가 지금 신축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신축을 너무 좋아해. 그 신축 살아본 사람들이 너무 좋대. 그리고 이제 집들이 가면은 야, 신축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공급을 해줘야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차피 신축도 10년 지나면 구축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세대가 달라진 거지. 4세대 아파트 막 나오고 하면서 예전 세대랑은 좀 다른 거예요. 주차 대수나 아니면 뭐 주차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다른 세대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10년 지나는 거랑 이미 한 15년, 20년 된 구축이 30년 차 되는 거랑은 약간 삶의 편의성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공급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거기다 그러면 이제 지방도 뭐 끝났다 얘기를 하지만 아직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지방 광역시도 신축 수요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의 신축이 지어진다는 거. 그럼 수요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신축이 지어지면 이제 지방의 구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요가 좀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신축 쏠림도 지방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그럼 언제 될까? 이건 뭐 미정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들이 많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 자,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계속 좀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민간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가지고 연 20조씩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민간의 도움, 결국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민간 자금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급도 하고 분양도 받아서 전세도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국민 반감이 되게 크죠. 그리고 임대 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나는 안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으로도 안 되고 민간 자본으로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20년 장기 임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업형으로 가겠다. 이게 100호 이상의 기업형으로 이제 법인이 운영을 하면서 아예 그냥 한 동을 짓든지 뭐 아파트 단지를 짓든지 해가지고 이걸 임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뭐 월세를 주면서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줘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주택자 규제 이런 거에서 좀 한 발 좀 벗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하기도 좀 편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서가 아직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형 임대라는 거는 이제 뭐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법인과 상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김 과장님이 나오는 거야. 뭐 이대리가 나와가지고 하자를 막 체크합니다. 자 여기 저 깨졌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고장 났죠. 거기다 요 타일 깨진 거 보이시죠? 자 요거 지금 75,000원 이거 2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막 98만 5천 원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뭐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기업형 임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월세는 얼마고요? 뭐 이거 올려주셔야 되고요. 안 하시면 저희 소송합니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계약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계약 이런 거 싫어하고 정 좋아하고 유도리 좋아하고 뭐 이런 나라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 뭐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거 월세 올린다고 하면은 뭐 대기업의 횡포다 하면서 막 또 난리 날 텐데 기업들이 할까? 이런 것도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변수는 많지만 당장 현실의 2024년에 봤을 때는 어렵다. 앞으로 산 넘어 산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들고 결국에 다주택을 풀어가지고 뭔가 민간의 자본을 끌어가지고 공급을 하면 그게 유일한 해결책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만 든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이라는 건 알고 있으셔야지 내가 이 방향과 완전히 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